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별 추진 사항을 보면요. 미국은 2011년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 AMP 그죠? 그 다음에 2014년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요거를 이제 2013년 2014년은 Manufacturing USA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3년, 그 다음에 2014년 이렇게까지 공동의 목표는 제조, 혁신, 교육, 협업을 통한 미국의 미래를 확고하게 함. 이게 이제 하나의 모토였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첨단 제조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인간, 그 다음에 공공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첨단 제조 기술에 초점을 맞춘 민간 공공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제 관련 사이트는 manufacturingusa.com 하고 manufacturing.gov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되어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국가별 추진 사항을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독일에 의해서 미국을 훑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이러한 것들은 아주 그 뭡니까 현재 와서는 굉장히 이제 중점화되고 모든 이제 경영학적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Made in China 2020이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플러스 그죠? 이제 이것죠. 그래서 이제 Made in China 2025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이제 중국이 2025년까지 제조업 부문에서 첨단을 이룬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주된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었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GDP 대비 중국의 GDP가 한 70% 정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2경 4천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한 이제 1경 7천조 정도 이제 GDP를 차오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근데 이제 이 이제 30-40%라는 것은 사실은 1980년도에 프라다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전후에 일본에 이제 원폭을 투하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전쟁에 이기긴 이겼지만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죄책감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죠? 나가사키하고 뭐 그런 두 군데다가 히로시마 이런데 이제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리고 이제 비행기 파일럿들이 이제 위에서 원폭을 투하하면은 그러면 이제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후 일본의 복구에 상당히 이제 도움을 줬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일본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산업화 이제 공장이 풀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를 때 이제 일본에다가 일단은 뭐라 그럽니까 기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전초기지 비슷하게 두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일본이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장들을 가동시킬 수가 있었죠.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제 일본은 사실은 성성장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마침내 이제 반도체 부분까지 바짝 미국을 추월하게 됐죠. 뭐 우리가 보더라도 전후에 많은 희생을 가진 일본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어쨌든 뭐 상대적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그런 게 좀 있었겠죠. 뭐 전후에 뭐 조금 앙금 같은 게 있었겠죠. 전쟁은 본인들이 일으켰지만 뭐 사람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싸움은 그렇지만 얻어맞으면 굉장히 분하고 또 이렇게 뭐 복수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짝 반도체까지 이제 그 일본이 추적을 하던 때였죠. 그래서 한 60% 70% GDP에 올라왔을 때 미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프라다 협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 그 엔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시킴으로써 수출에 제동을 걸었죠. 그 이후에 일본은 지금까지 세계 4위, 그 다음에 GDP도 거의 변화 없이 그때와 그렇게 사실은 몇 년입니까? 수십 년이 흘렸죠. 잃어버린 뭐 10년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라고 치더라도 2000년, 2010년 이제 한 30년간, 그죠? 한 30년간을 지금 경제적인 후퇴라기보다는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GDP의 지금은 중국은 그 당시에 일본보다 GDP가 미국 대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한번 이제 일본처럼 견제를 하고 눌러야 되는데, 미국이 그 때를 사실 잃었어요. 왜 잃었냐면은, 2008년에, 당시 그 무렵에 이제 한 60%대의 GDP를, 차고 올라왔죠. 일본은 벌써 제껴버리고 중국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미국 스스로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세계 제2위의 어떤 빅가이들이, 금융 자이언트들이, 일종의 이제 크랩션을 하고,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 내에도 굉장히 이제 금융적인 그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것을 국내 사정 때문에 외국 부분들, 글로벌 부분들에 대한 이제 충분한 눈을 돌릴 그럴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제조업으로 해서 제조업으로 인한 공해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많은 그 성장을 했었죠. 시기를 일단 놓친 거죠. 예를 들어서 절반에서 조금 넘을 때는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또 뭐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물리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힘이 비슷비슷하면 누가 이길지를 알 수가 없죠. 힘이 원래 그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힘이 차이가 나면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 힘이 비슷비슷하면 우선 정신력으로 일단은 완벽하게 제압을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던 차이에 중국은 사실은 4조 달러라는 엄청난 US 달러 스탁을 갖고 있었죠. 미국보다 실질적으로 돈이 더 찍어 놓은 돈으로서는 더 많은.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은 그걸 기축통화로 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찍어내죠. 그런데 중국은 그 제조업, 즉 꿀뚝산업으로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원래 돈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넘어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GDP를 넘어서서 G1이 되려면요. G1이 되려면은
결국은 첨단 부분, 첨단 부분에 대한 향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조업 첨단 부분. 그 첨단 부분에 대한 향상이 없이는 결코 그 40%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30%든 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나름대로 뭐냐면 차이나 2025를 해서 그 갭을 줄여보겠다 이거였죠. 그 갭을 줄여보겠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명백히 이것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것으로 보였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첨단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중국이 이제 가지고 있던 엄청난 외화 보유고를 가지고 우리도 첨단 부분 하겠다. 언제까지나 너 이제 미국의 어떤 하청일만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사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미국은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 즉 수출의 의존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중국은 이제 많죠. 그런데 미국의 어떤 그 무역 적자 중에 50%가 중국으로부터 오는 수입에 이제서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구실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구실이 있었던 거죠. 이거 우리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너희 나라 물건들을 더 이상 우리가 수입할 수가 없다. 관세를 올리겠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2025가 사실은 2025를 처리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러한 이제 제안으로서 사실 이 갈등을 무마시키려고 중국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 2025 예를 들어서 중국이 2025를 하는데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유가 있느냐? 이제 저거를 2025를 해서 오면 결국 우리를 갖다가 능가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2025 뭐 때문에 하느냐? 너희들 물건을 우리한테 다 팔지 않느냐? 그러면서 벌어가는 그 돈으로서 우리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그럼 우리가 2025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다는 그 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 아직 이제 협상이 이제 세틀먼트가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천억 달러 그죠? 예,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자, 좀 완화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좀 완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역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중국이 수입하는 것도 다른 나라, 뭐 한국이나 동남아에서 오던 거를 뭐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해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지금 자꾸 잃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를 맞추겠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큼 수입도 하겠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크게 적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수입을 미국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거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에서 한 24%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금 다각화하자. 다각화하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뭐, 동남아나, 뭐, 이런 국들, 그죠? 그리고 또,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무역 교역량도 조금 느리자. 뭐 이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중국의 2025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조업 2025다, 그죠? 그래서 거기는 또 좀 심오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건 또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 어떤 새로운 프레임이지만 그 숨어 있는 뜻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어떠느냐, 그죠? 대통령 직속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역할 및 활동 사항은 일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정책 심의 조정한다.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중요 정책 심의를 조정한다. 성과 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한다. 진흥화를 통한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 관련 사항을 조정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사나 4차 산업 혁명위원회라고 직접 4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는 벌써 한 6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조업혁신 3.0 전략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융합신산업, 요즘 융합형입니다. 융합, 그죠? 요즘이 대세가 융합입니다. 융합, 그죠? 문이과를 갖다가 아우르는 융합, 그죠? 그 다음에 선도형 전략, 스마트 공장이죠. 스마트 공장이란 것은 우리가 스마트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란 말은 결국 사람이 없는 거다. 사람이 없는 건 또 자동화라는 것도 되지만 자동화하고 스마트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동화는 인간이 입력해준 그 값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스마트란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공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건 거의 뭐 인간의 뇌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스마트다. 스마트라면 뛰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스마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 그죠? 스마트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의 차이는 그겁니다. 입력해 놓은 데를 그대로 그냥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뭐 3번, 예를 들어서 뭐 3kg 넣어라. 하면 3kg 그냥 그대로 그냥, 넣는데, 보고, 이게 이게 지금 3kg 넣었는데, 조금 맛이 없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3자, 그럼 그런 값들을 어떻게 넣는, 값을 어디서 건데? 그거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빅데이터에서, 그죠? 구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서 그 전문가들이 가장 최적의 어떤 비슷한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변수값들, 데이터 값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그걸 결국 뭐라면 인텔리전트,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위 이야기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조정이 돼서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 또 스마트 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팜도 작물이 크는 것들, 작물이 성장하는 속도와 당도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일조량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스마트 공장에서는 뭐 모든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자동화하는 것이 인간이 넣어놓은 그냥 단순한 입력값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입력값을 변화시키면서 자동화시킨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둑 뜨는데 이세돌하고, 그죠? 그러면 그 이세돌하고 뜨는 그 바둑 뭡니까? 그게 어떻게 바둑을 어디에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나왔을 때는 빅데이터에 의해서 수많은 그 바둑을 뜨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 또는 뭡니까? 앞에 어떤 다른 전문 프로 기사가 입력해 놓은, 그죠? 그러한 값들, 그러한 정보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막는다. 해석이 넘는 거잖아. 또는 인간이 여기 나와라, 저기 나와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알고리즘은 결국 AI에 의해 가지고,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두뇌가 대처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인간의 물리적, physical power.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는 것, 힘쓰는 것. 그걸 대신하는 게 그냥 단순한 자동화 공정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제 전문직, 그죠?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아주 그 과학자나 이런 전문직들의 어떤 자리를 스마트라는 말, 스마트 시스템은 리플레이스먼트 한다. 결국은 그걸 갖다가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에서 사실은 가장 위협적인 것은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두뇌를 높은 두뇌를 쓰는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 진찰을 받는데 집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보조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혈압을 재고 피 검사를 하고 이러한 이제 키트들이 이러한 이제 패키지 키트들이 제공되겠죠. 마치 우리가 이제 뭐 하듯이 게임하면은 게임 기구들을 우리가 컴퓨터 앞에 놓고 하듯이 병원 기구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굳이 먼 거리에 있는 의사를 볼 필요가 없죠. 앉아가지고 자기가 손가락을 딱 끼웁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그 손가락을 그 기계 안에 딱 넣으면 그 손가락에서 뭡니까? 우리가 손가락 나올 때 손가락에 넣으면 측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산소 포화도하고, 그죠? 그 다음 맥박하고, 그죠?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요즘에는 피 검사도 혈이 아니고 이거 뭐로 합니까? 땀으로 하잖아요, 땀으로. 땀으로 가지고 또 안에 있는, 땀에는 또 몸속에 있는 많은 것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혈당도 나오고, 뭐 혈액 수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또 필요하다면은, 뭐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갖다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조금씩 어떤 기구에 떨어뜨린다든가, 그럼 자동 분석돼가지고, 그 분석된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럼 의사의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의사가 바로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그 의사는 뭡니까? 처방을 내면 바로 뭡니까? 그게 약국으로 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약국으로 가지. 요즘은 처방전을 들고 가지만 병원의 구내 약국은 어떻습니까? 가면 약이 자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네트워크 하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바깥에 있는 약국을 지정해 가지고 그 병원의 약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만약에 스마트 뭐 의료 시스템이 된다면 뭐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럼 본인이 지정해 놓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러면 그쪽에서 본인 아이디하고 뭐 퍼미션만 넣어주면은, 허락만 해주면은 바로 이제 그 약국에서 그 사람의 어떤 처방전을 그 병원에서 바로 끌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약국에서는 다시 어떻게 다시 약을 제조하고, 그러면 그 제조된 약은 튜브를 따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병원 약국끼리 이제 이렇게 또 약만을 또 배달하는 전문적인 드론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드론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약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죠? 모아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는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공동주택의 어떤 그 뭡니까 문서 수급 시스템으로 가면 거기서는 또 관리인이 그걸 갖다 집집마다 갖다 줄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거기도 병원처럼 앞으로 짓는 향후에 이제 짓는 아파트들은 이제 병원의 이제 문서 슈팅 시스템 같이, 병원에 가면 문서를 각 부서마다 공기압, 그러니까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탁 넣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어디로 그래서 내과로 간다. 내과 딱 넣어갖고 탁 하면 공기압에 팍 하면 내과에 거기 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간호사들이 있는 대로 탁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또는 병동으로 탁 들어가고, 그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되면 지금 이제 이런 언택트 시대에는 집에서 우리가 마치 그 뭡니까
우리 집에 나가면 우유 배달, 아파트에 우유 배달 받아 먹으려면 아파트 문 안으로 이렇게 하고 딱 넣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설이 다 된다는 거죠. 자동 어떤, 뉴매틱 시스템으로, 에어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탁탁 넣어 놓으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공상과학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겠어요, 작업들이.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맞게 경영도 이런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컨셉을 기본으로 해서 경영이 설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을 가고 있는데 우리 경영의 어떤 프레는 2차 산업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거의 성공할 수 있는 경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공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시대는 4차 산업을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은 2차 산업을 간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경영도 우리가 아주 컨벤셔널한 이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전통적이지만 좀 캐캐먹은, 그죠? 캐캐먹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버리면은, 이제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제 이러한 경영들, 디지털 경영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경영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향후는 모두 뭐냐면 융합 신산업이다. 융합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공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고, 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한국은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2015년대는, 제조업 혁신 30.0 전략 실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8대 스마트 제조기업, 벌써부터 스마트 나와, 스마트. 내가 스마트 개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스마트는 것은 공장 자동화를 스마트로 하지 않습니다. 공장 자동화는 인간이 입력되어 놓은 값을 그대로, 자, 요 공정에서는 1kg 투여. 그럼 딱 1kg만 투여합니다. 근데 스마트는 그거 아닙니다. 스마트는 여기서 딱 1kg를 투여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1kg 하면 많다. 적다를 인공지능이 판단해가지고, 적정선을 갖다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뇌죠, 말 그대로. 그럼 그거를 얼마를 투여할 것인가? 이것이 1kg를 투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의 값들은 많은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나 구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것이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어떤 모아진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빅데이터 속에는 전문가들의 많은 그런 어떤 반복적인 그러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적의 어떤 그걸 하죠. 자, 그런 것들이다. 스마트팜 같은 데서도 일조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보통 자동화에서는 내가 한 30분간 위에 문 열어놔, 비닐하우스 열어놔, 한 30분 있다 그냥 닫히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햇빛이 나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센서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 비가 지금 일조량이 충분히 못 맞았다. 그러면 그대로 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비가 온다. 그럼 닫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두뇌죠. 그건 자동적으로 입력된 그런 값이 아니죠. 그죠?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2015년도에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할 때는, 이제 이때 해놓은 것들이 뭐냐면, CPS, 그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죠. 그죠? 사이버된 공간의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제 형성하는 거죠. 그 물리적인 시스템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이제 4차 산업의 이야기는 VR입니다. VR.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은, 에너지 절감 있죠. 그죠? 에너지가 이제 최적의 에너지 비율, 최적의 연소 비율. 우리가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보통 옛날 우리가 자동차는 뭡니까? 어떻게? 보통 옛날 자동차는 우리가 엑셀레이터를 누르는 대로 그만큼 밸브가 열려가지고, 효율에 관계없이 그만큼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혼합비, 그 다음에 열량,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달리고 있는 스피드, 이런 거를 갖다가 다 감안해가지고 연료량을 조절하고 변속을 조절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변속기도 보고 내가 차가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변속을 하잖아요. 수동으로. 그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보고,
자, 이거 지금 변속해야 될 때네. 각도가 변속해야 될 때네. 이만큼 뭐가 더 걸립니까? 이게, 뭡니까? 이 차의 엔진에, 토르크가 걸리는구나. 이 정도 토르크라면은, 이게 지금, 기아가, 지금 너무 크게 걸려 있다. 그럼 기아를 저속으로, 고속으로 변속을 하자. 그 다음에 뭐, 각도가 이 정도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정도 속도면 연료를 이 정도로 분사하자. 이 정도로 혼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공기를 어느 정도 넣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확 누르면 그만큼, 스로틀 밸브, 공기가 들어오는 밸브 열리고, 공기가 밸브 열리는 만큼 또 뭐가 열립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연동돼 가지고, 기름이 들어오고. 그래야 기름이 많이 들어오든 뭐 없이, 팍 차가 나갈 수 있는 그냥 브레이크를 조금 잡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지 않은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람의 두뇌로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감도 있고 스마트 센스, 그죠? 스마트 센스는 그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햇빛을 강도, 스마트 팜에서 그렇죠. 자, 이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된다. 햇빛을 받아야지 된다. 그러면 옛날에 그냥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이제 보니까 뭐 토마토다. 그럼 토마토는 하루에 토마토는 하루에 한 6시간 햇빛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6시간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닫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6시간인데도 날씨가 흐린 날이 있겠죠? 날씨가 흐린 날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열어놔야 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센서로 이제 하는 거죠. 스마트에서는. 스마트는 센서를 받고, 센서의 강도, 이 강도로 1시간 받아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1시간 받았으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몇 시간 더 받아야 되겠네. 이 강도로서. 그럼 열어놓고, 비가 온다. 물방울 떨어진다. 습도가 높다. 비가 올 것 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닫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닫아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가지고 다시 햇빛을 대신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 그것들이 이제 스마트 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에도 다 있죠. 스마트 센서는. 그죠? 가장 비근한 애가 어떤 겁니까? 뒤로 후진할 때 뭐가 떼떼떼 소리 나는 거.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 자동 주행. 그죠? 앞으로 보고 해서 주행 속도를 내렸다. 이거 모든 자동차 안에 있는 그런 연료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입체형으로 이제 하는 거죠. 3D 프린팅 가능하니까 모형의 차도 디자인한 것을 바로 뭡니까? 프린팅 해가지고 실제 차 모양으로서 그대로 보고 잘못된 건 또 고치고, 그죠? 그럼 다시 또 보고, 그죠? 그러니까 물건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걸 해가지고, 도면에 그래가지고 빙빙 돌려보는 정도였죠. 3D라 해가지고, 이제 평면에서 이제 3D라 해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돌려가지고 봤는데, 그것에 이제 성능이 안 되니까 화면에서 보던 것을 바로 출력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출력하는 것이다. 차든 뭐든 간에 입체적으로 출력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평가하고 여러가지 문제점 파악하면 다시 인풋 값을 넣어서 그걸 다시 아웃풋 시키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LOT죠. 그죠? 사물 인터넷. 그죠? 사물 인터넷은 Internet of IoT, Internet of Things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에다가 어떤 사물에다가 인터넷이 연결된 거죠. 우리가 집에서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추운 날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보일러 올리고, 그죠? 더운 날 집에 가서 에어컨 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집에 와서 전기밥솥에 밥 해가지고, 그죠? 밥 먹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개 수단인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집에 있는 방을 덮이고, 그죠? 목욕물 덮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합니까? 집에 이제 전기밥솥에 이제 되어 있는 밥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도 여러 곳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이야기는 바깥에서 이제 리모트콘으로 시동을 거는 것도 사물 인터넷이고, 그죠? 너무 많다. 그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융합되어 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죠? 가상의 공간에다가 이제 이런 USB 가져가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다가 그 공간을 갖다가 임대하거나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나오고 자기가 어디에 가든 거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기에 비번만 갖고 있으면은 자기 클라우드 자기 어카운트 자기 그러니까 소위 하기에는 사이버 공간의 자기 어떤 보관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거를 꺼내 가지고 쓰고 그죠? 그다음 또 공유까지 합니다. 공유까지 공유할 수도 있고 그죠? 공유만 허락되면 공유해서 화상회의하고 어디 가든 누구랑 내가 그러니까 페이퍼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은 그죠? 빅데이터 홀로그램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8대 스마트 제조 기술이 이제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현실화 시키자. 이것이 이제 핵심 그거다. 이것들 갖다가 어떤 기관화하고 이걸 갖다가 체계화 해놔야지 스마트 산업에 대비해서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스마트 산업에 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새로운 식민지죠. 식민지. 새로운 식민지요. 그죠? 우리가 에너지의 식민지화. 이제 옛날처럼 군대가 가서 뭐 군사력으로 어떤 땅을 지배하는 그런 것의 식민지화의 시대는 이제 지났죠. 이제는 뭡니까? 에너지, 식량, 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이 오면서 이제 식민지화 되는 것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것들이 없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특정 나라의 특정 클라우드에 갖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 구글이, 지금 뭐, 한국에서 온 데이터는 지금 당장 출력 못 시킨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구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 구실은 뭐,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두드릴 겁니까? 뺏어올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을. 사이버상에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스마트 기술이 낙후되면은 결국 그것이 새로운 이제 식민지화, 새로운 종속, 그런 관계로 이제 주종 관계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발빠르게 우리가 스텝 어헤드 해야 된다. 앞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제 어떤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고 이제 2017년도에 왔습니다. 2014년도, 2017년도에 와서 스마트 제조 혁신 비전 2025라고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보고, 아까 스마트 공장 내가 이야기했죠. 스마트 공장 인재, 스마트 공장을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 인재 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018년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이다. 그죠? 2018년에는 이제 또 한 번 또 업그레이드 해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라는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 2018년에 보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우리가 저쪽에 가면 이제 스마트 팜이라 고 상주 같은 데 가면요. 지금 그거 막 이렇게 조성한다고 지금 막 합니다. 그런데 좋은 샘플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팜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유기농을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을 하려면은 사람이 유기농을 한다. 그러면 억수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뭐 그냥 제조 사람이 그냥 거름도 가져가고 막 하여튼 뭐 죽을 맛을 다 하죠.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비싸죠. 왜? 비료 뿌려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손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는 유기농을 어떻게 하냐면 최적의 어떤 조합을 쫙 이루는 거죠. 조합을 그 안에 뿌리는 비료들의 조합들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유기농과 거의 같은 그죠? 거의 비료를 쓰지 않으면서 유기농과 거의 같은 그런 효과를 내니까 그럼 단가도 떨어지겠죠. 그죠? 단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썩는 배합의 비율 뭐 이런 데서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를 섞음으로써도 훨씬 더 이제 뭡니까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없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죠. 우리가 유기농이 아니고 결정은 뭡니까? 조세포 비료에서 뭐 화학 성분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죠? 생산물에서, 그죠? 화학 성분이 안 나오면은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이든 유기농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왜냐하면 다 그게 다 그냥 묻어 나오니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비료를 썼고 화학 비료를 썼고 그다음 얼마만큼 이제 농약을 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그 생산물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생산물이 잔유물에서 나옵니다. 잔유물에 농약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뭐 유기농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런 것들의 콤비네이션들. 농약을 칠 때도 아니면 비료를 할 때도 최적의 비율과 최적의 어떤 성분들을 합산해서 그것이 이제 그 잔류물 농약 잔류물이 최대한 없을 정도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유기농 농법이 되는 거죠. 그죠? 얼가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18년도도 또 스마트가 들어갑니다.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구축한다. 올해까지 3만 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스마트 공장 전문 운영 인력을 10만 명 양성한다. 이거에서 10만 명. 엄청난 숫자네요. 10만 명. 기술자가 10만 명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10만 명을 양성한다. 그러면은 곳곳에 다 그냥 스마트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자, 스마트란 말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스마트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스마트 공장 운영 성과가 2018년까지 보급 성과를 보면요. 생산성은 30% 증가했고요. 납기 준수율은 15% 증가했고요. 불량률은 거의 45%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원가는 15%, 원가도 감소했다. 그죠? 원가도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15% $6 돼 있는데 하여튼 감소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스마트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 경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모든 경영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마트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컨셉을 우리가 깔고서 해야 되겠죠. 스마트라는 이런 기본적인 컨셉 자체를 깔고서 이제 경영도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겠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물론 레포트를 내야 됩니다. 그죠? 레포트를 내야 된다. 자, 그래서 각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추진한 정책을 비교해 보시오. 그래서 각 국가별, 자, 여기 뭐 중국 있으면 중국, 그다음 한국 있으면 한국, 자, 그것을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꼭 이거 말고, 스마트 공장 이거 말고, 이제 각 국가에서 스마트라는 것을,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하나 선택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정책을 갖다가 보고 비교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 토론 주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토론을 갖다가 토론을 원고지 A4지로 이제 한 2장 정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저한테 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 저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일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중국하고 한국 사람 두 국가를 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자, 인지도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빨라요. 높아요. 4차 산업 곧 옵니다. 4차 산업이 뭔지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아는데
96.1% 중에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51%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 정부가 그거 뭐 잘 하겠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내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갖고 내가 혜택 보는 것보다는 뭐 하다고? 내가 새로운 어떤 자업의 기회를 갖는 것보다는 내가 자업을 갖다가 잃을 가능성도 더 높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체감들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야. 체감들을 보니까 한국은 27.7%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63.7%다.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스마트, 즉 4차 산업에 대해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고 그것에 인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이 뭔지는 알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 중국은 그러한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한국 시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토론하자. 이건 토론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겠죠? 나중에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줌에서 한번 토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줌으로서 우리가 모두 토론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한국 시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 알긴 아는데 체감은 떨어진다. 그죠? 이게 4차 산업이, 이런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이 오겠나? 곧 오겠나? 4차 산업이 그래봐야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될 이야기 아니냐? 이것이요.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즉, 몸으로 느끼는 것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조금 뭐냐면 자각시키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토론하자. 이거는 다음 주에 토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토론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까지 페이퍼로 내는 거고요. 하나는 그 다음 주에 토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은 인지도와 체감도 사이 괴리가 크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네. 기업도 똑같은 현상이네. 사람이 같으니까 기업도 별다를 게 있습니까? 기업도 보면은 인지도 82%입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27.7%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못 느낀다는 거죠. 그죠? 못 느끼고 있다. 자,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근데 중국은 인지도 높네요. 그죠? 기업은 아니로 개인보다 인지도가 더 높네요. 중국은. 그 다음에 이제 인지도도 한국의 기업보다 훨씬 높네요. 근데 대응 계획은 수립은 비슷한데, 근데 이건 좀 통계적으로 내가 조금 의아스러운데, 대응 계획을 저렇게 하는데 체감도가 저렇게 낮다는 거는, 요거는 내가 봐서는 조사 대상을 각각 다르게 한 거야. 조사 대상을. 조사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조사는 조금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대응 계획을 수립했는데 체감도가 낮다는 거는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대응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 계획을 수립한 거는 A그룹에서 하고 체감도 조사는 B그룹에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즉 체감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대응 계획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체감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대응 계획도 높은 거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같이 대응 계획과 체감도를 연계해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제 중간중간 설문을 받다가 설문이 빠진 거나 이런 거 이렇게 되니까 막 섞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데이터 값이 의아스럽다. 자, 어쨌든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중첩 추진 사항은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하자가 24%. 그죠?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프로세스 혁신, 이것도 신경영 아닙니까? 이것도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죠. 그래, 이런 것도 경영도 우리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경영도 많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경영학을 보면은 대부분 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크게 그 내용이나 목차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프린시플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틈틈이 이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제시돼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로 투자를,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이야기한 거, 그런 겁니다.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디지털 기반의 어떤, 기간 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다 그런 것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비즈니스 리더의 디지털, 글자가 잘못됐네.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리더십 하고, 이게 결국 뭡니까? 새로운 이제 리더십이고,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반한 경영학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숙련된 인재를 확보해라. 요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즉 뭐냐면 경영 리더도 디지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아주 숙련된 인재들의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프로세스도 또 경영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경영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이런 순위대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뭐냐. 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구체적, 실질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죠? 구체적, 실질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도와 체감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죠? 자기들이 인지한 만큼, 이게 중요하구나. 인지한 만큼, 그만큼 뭡니까? 체감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 이게 정말 다가왔구나. 느껴야 되겠죠. 그죠? 4차 산업이 뭐라는 것을 아는 만큼 느끼게 해야 되겠죠. 그게 괴리가 있다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 뭐냐, 이게 뭐냐. 기술 플러스 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이거는 beyond technology라 해요. beyond technology. 테크놀로지를 넘어서. 기술 플러스 기술 인류에 미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차 산업이 되면 모든 것이 기술 위주로 되보면 안 되죠.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중심이 된 4차 산업이 중요한 거죠. 인간성이 고려된 4차 산업.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이 주가되어 보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지 이제 뭐냐면 인간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왜? 인간의 뇌 기능까지 4차 산업에 의한 스마트가 즉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신체적인 면에서도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고 그러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이거죠. 그죠? 기술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한 기술의 뒷받침. 이것이 바로 beyond technology다. 그것이 뭐냐면 기술 플러스 기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 전개되는 것에 대한 반응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2018년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했었고요. 아까 했었죠. 그럼 지금 이제 2020년까지 아까 이야기한 건 3만 개, 그 다음에 10만 명 양성이다. 이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8년도에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 중에 자, 체계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체계적 접근 방법. 자, 그다음에 가치, 적용, 그 가치를, 자, 4차 산업의 가치가 어떤 것이다. 그 다음 그것을 적용, 실행하고, 그 다음 그 성과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의미, 지금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적 가치, 가장 좋아하는 즉 인문적 가치. 인문적은 사람의 중심이 된 것이 인문적이다. 인문학. 인문학은 사람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죠.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인간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인문적 소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어떤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4차 산업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 뿐입니다. 왜? 기계는 인간보다 물리적인 힘도 강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기계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기계를 우선시켜 버린다면, 인공지능을 우선시키고, 인공지능이 100% 퍼펙트하다고 해버리면, 인간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두뇌 자체도 기계가 가져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두뇌를 대신하는 것이 그게 스마트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은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은 한 사람의 두뇌가 아니고, 한 사람이 수백 년간을 거쳐서 축적되는 그러한 지식을 단 몇 초에 다 습득하죠.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도 인간을 훨씬 능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지적인 면과 물리적인 신체적인 면 모두가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를 최우선적으로 해버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해버린다면 인간은 그냥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것하고 인간의 휴머니즘, 즉 인간의 그 인문학,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그 인간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계의 어떤 보조적인 부분들, 그것을 인간의 어떤 가치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기계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되겠죠, 그죠? 기계가 아무리 현명한 판단이라고 내려진 것도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기계의 선택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연명치료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 더 이상 생명체로서는 의미가 없다죠. 생명체에서 의미가 없다. 이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연명만 한다. 그럼 이것이 기계적인 가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그죠? 근데 인간의 정서적 가치 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가족들의 정서, 인간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정서상으로서는 이 사람이 그럼 과연 죽어야 되느냐. 그냥 아무런 인간의 가치가 지금 기계가 판단한 인간의 가치로 봐서는 지금 당장 공급되는 모든 것들, 산소를 끊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둬야 되는데 인문학적인 가치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단지 하나의 공정상의 어떤 물건처럼 당연히 이 사람은 제외돼야 되냐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마무리돼야 되느냐, 생이 마무리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은 기계가 내린 판단이 100% 옳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이제 그 연명치료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부인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무런 뭔가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러면 기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적으로도 의학적으로 판단이 됐다는 것은 의학적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즉 즉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은 데드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이제 사망한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러면 끝났다. 아무 가치가 없대서 산소 호흡기를 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걸 뺐다 이거죠. 일주일 만에. 그런데 법원은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근데 왜 살인죄를 적용하냐 이거죠. 의사들도 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의학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죠. 자, 그렇죠.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의학을 넘어서 또 이 사람이 다시 의학적으로 의학이 100%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다시 소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람과 연결된 여러 사람들의 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 말고 자식들, 또 그 사람을 낳아준 부모들, 그 사람의 형제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많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가치들은 단지 기계적인 또는 학문적인 어떤 이러한 판단에서 끝이 나야 되냐 이거죠. 한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서 그것이 종말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가치와 4차 혁명의 가치다 이거죠. 단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되냐? 무엇에 중심? 이걸 의사가 없이 수술까지 병원 전체가 인공지능에 의한 스마트 하스피털, 스마트 메디컬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겠죠. 이 사람은 기계가 그냥 사망 처리하고 끝내봅니다. 딱 산소 공급 중단하고 그 다음에 배달해가고 자동으로 로봇가 와고 시체실로 옮기겠죠. 자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서는 그냥 뭡니까? 그러면 그 기계와 인공지능이 노예받게 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계의 노예가 된 것 뿐입니다.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옛날에 그런 그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바탕을 둔죠.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되죠. 과학기술이지만 이것을 단지 뭡니까? 과학에 예속되는 그러한 과학만 발전되는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매몰된다는 거죠. 과학기술의 현장 적용 또 이제 실행을 해야 되고요. 체계적 접근을 해야 되고 인류에게 공헌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인류에게 공헌되는 성과를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요. 클라우스 휴팜이 2015년 Foreign Affairs라는 저널에다가 기고한 글에서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슈밥 이렇게 많이 하죠. 슈밥. 그죠? 4차 산업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15년에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마스터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용어들이 나왔고요. 클라우드 슈밥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보면요.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 간의 경계가 없어지거나 결합되는 융합기술이다. 융합기술. conglomeration. 융합. 이게 뭐냐면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생물학적 인간의 어떤 그걸 이야기하겠죠. 디지털, 그다음에 물리적 기계적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융합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definition은 안 되겠죠. 물론 정의라고 하는 건 그렇고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죠.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파괴적 기술의 등장으로, 그죠? 굉장히 파괴적이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못한 것이다. 그죠? 가치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편리성의 극도화되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다. 여러분들 뭐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맥도날드 가면은 3D 프린터로 쫙 누르면 이제 그럼 종업은 없어요. 이제 햄버거 나옵니다. 이제 그것도 곧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보급이 될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요. 인간의 일자리를 줄어들 만큼 무엇이 회복되어야지 인간성이 회복됩니까? 인간이 그걸 일을 안 하는 만큼 인간이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일들. 그게 이제 뭐냐면 인간이 몰두돼야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가치가 생산되는 거죠. 가치가. 근데 단지 인간은 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가지고 기계가 다 하고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아실현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인간이 자아실현이 되는데 일하는 거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보세요. 하루 이틀은 좋지. 근데 한 몇 번 가면 스스로에게 뭡니까? 이거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이거 좀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조가 생기고 스스로가 어떤 뭡니까?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그런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인간성을 이제
휴머니즘을 읽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게 파괴적인 기술이다. 파괴적인. 왜? 인간이 뇌를, 근데 기계를 시켜놓고, 기계는 그냥 내가 인풋된 값만, 오퍼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내가 가서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또 인간이 다 영역이 있죠. 근데 이건 아니야. 사람 생각보다 더 잘해. 많은 사람의 생각을 종합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인간의 어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의 삶이 굉장히 이제 피폐해질 수가, 역으로. 인간의 삶을 갖다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기계를 갖다가 발전시키다 보다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역사상 마찬가지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로벨이 노벨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좋게 처음 했죠. 광산에 그걸 좀 더 인간의 그 어떤 뭡니까? 파는 것을, 굴에 들어가고 막 파고 이러다 사람 죽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한 방 팍 터뜨려갖고 사람 100명이 한꺼번에 할 일을 하자. 편리하게 하자. 했는데, 그럼 뭡니까? 그게 뭡니까?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원자탄도 마찬가지죠. 원자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발견이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돼 있죠. 다 그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중에 아주 크리티컬한 방향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죠? 뭐가 됐을 때, 휴머니즘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안 됐을 때는 기계가 하는 것들을 만등이라 이거, 야, 컴퓨터하고 연계된 기계인데, 야, 우리가 거기에서 네가 뭘 안다고 그 기계가 내리는 판단이 100% 맞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인간성이 무시돼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또 다른 기계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그 자신도 또 다른 어떤 문제에서 똑같은 논리로 무시되고 똑같은 논리로 지배되고 결국 기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굴종되는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중요한 문제다. 4차 산업의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4차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경영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에도 인간관리,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 4차 산업과 연계된 경영학이 돼야 되지만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구성원들 그러한 기업 구성원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정리는 4차 산업의 정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기업가의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4차 산업은 단지 기계들이 모든 걸 대신해갖고 이 불필요하게 많이 내가 꼬박꼬박 월급을 줘야 되는 이 많은 종업원들을 대신하는 정말 행복한 존재다. 정말 나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원들의 구성원들은 완전히 뭐가 됩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nothing이고 그냥 거의 긁어치는 존재에다가 그렇지만 아니다. 나는 기업가로서 내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그 가족과 그 가족들의 삶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에 내가 공헌하고 있다. 내가 이 회사를 차림으로써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답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4차 산업의 혁명, 4차 산업의 어떤 그런 마스터한, 스마트라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한다. 이러면 이거는 또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럼 그 기계는 진짜, 완전히 다른 면모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는 거죠. 그죠? 4차 산업의 혁명이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의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의. 이 정의가 어떤 것이냐. 이 정의를, 어떻게, 데피니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깊게 인식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올바른 이제 리더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우리가 이제 인간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자, 1차 산업은, 일단 1, 2차 산업은 전기기관에서 뭡니까? 1차 산업은 이제 기계가 대상하는 거야. 이제 기계, 전기가 나와 툭툭툭툭툭. 이때는 아직 전기가 없어요. 전기, 그냥 불 때면. 자, 보세요. 기차가 등장하잖아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자전거로 이게 발로 저어가지고 가잖아. 자전거. 이건 인간의 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의 힘을 조금 더 배가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석탄 떼어 갑니다. 석탄 떼어 가는데 획기적이 되죠. 왜? 석탄을 떼는데 이걸 물을 뜨겁게 해가지고, 물의 압력을 올려갖고 스팀으로 가지고 이걸 팍 쏘니까, 이거 사람의 힘을 밀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전기기관을 발견한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인간의 힘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기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공기압, 그 뉴매틱 파워죠. 공기의 힘으로, 자, 물 덮여라. 물 덮어서 압력이 빡 오르는데 호수를 통해가지고 딱 묶었다가 그 구멍을 팍 여니까 펑, 거기다가 그걸 부수구나. 그죠? 이런데 이제, 이용을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하기엔 지금 길거리 가면 굴삭기 같은 거죠. 굴삭기. 부부부 땅 뚫잖아요. 그죠? 땅 뚫을 때 팍팍팍팍 소리 나죠? 자, 그러면 크레인 말이죠. 크레인 아니고 포크레인. 두루루 나죠? 그거죠, 그거.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전기관으로 기차를 움직였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량 공장 생산인데 대량 생산은 안 되죠. 대량 생산. 왜? 그거는 이제 전기관은 그거만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기를 대신해서 파워를 공급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전기기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였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혁명이다. 전기가 발명을 해서 2차 산업혁명이 나왔다. 그죠? 결국 이제 전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컴퓨터죠. 컴퓨터와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융합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가상물리 시스템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번 봅시다. 그죠? 구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속도 같은 거는 범위, 그죠? 그 다음에 내용적 범위와 지적 범위, 이것은 전 세계, 전 산업, 그 다음에 시스템 영향력도, 시스템 임팩트도 특정 시스템으로부터 확산되지만 거의 모든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전 산업하고는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전 산업적으로 거의 모든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체감을,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니다. 4차 산업 해봐야 우리 일하는 거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체감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4차 산업 하면 융합 환경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제 산업에 다 같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융합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입하는 인원들 있죠. 대기업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고 합시다. 포스코에 이제 많은 하청 기업들이 가서 일을 하죠. 자, 근데 포스코에서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이 오면은 일일이 뭡니까? 명단 갖고 와갖고 하청 직원들이면 포스코 직원이 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안전교육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와야 됩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 서가지고 이제 점검 받고 안전교육하고 다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좀 더 일찍 와가지고 1시간에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체크하다 보면 1시간 거의 금방 가버립니다. 그죠? 그것도 사람들이나 빨리 옵니까? 또 사람들 그 부분 좀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포스가 QR 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QR 시스템. QR 시스템이란 게 뭐냐? 거기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사람 나이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이 사람이 교육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QR 시스템에다가 포스코 입구에 딱 들어올 때, 예를 들면,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나 삼성 마찬가지죠? 딱 들어올 때, 자, QR 시스템이 딱 돼갖고 체크해서 들어오라고 이제 딱 협력업체에다가 다 공고를 했습니다. 자, 포스코는 크지만, 협력업체들 중에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혼자 하는 데도 있고,
맞죠? 또 100명인데 되고 1000명인데 되고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다 해가지고 포스코의 시스템을 내가 뭐 포스코 못해서 우리 회사에 영향 미치는 아니다. 나 가서 일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QR 시스템을 해가지고 교육이라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상이나 자, 이 사람 점검됐냐, 예방주사 맞았냐, 얘들 그 다음에 사전 들어오기 교육됐나, 이런 걸 갖다가 그럼 교육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세안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포스코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하청기관의 모든 종업원들. 그러면 하청기관의 모든 그거 가가지고 받으면 QR코드에 그 사람이 교육받은지 안 받은지 딱 입력이 또 돼요. 그러면 모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QR코드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포스코에서 아침에 자 통과하세요 하면 통과 짝짝짝 하다가 삐 소리 나면 그 사람 제어시키면 돼요. 끝나는 거죠. 몇 분 만에 끝납니다. 몇 시간 할 거를.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한 사람 기업이고 두 사람 기업 이런 기업이 나는 못합니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그거 가서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할 수밖에 없죠. 4차 산업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산업에 확산된다 이거죠. 내가 뭐 작은 기업이 아니다. 위에 있는 빅가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 연쇄 작용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체감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4차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 모든 산업과 전 세계에서, 그죠?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시스템의 변혁을 초래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1차, 2차, 3차는 보통 다음 차로 넘어갈 때 한 100년의 시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지금 5차 산업혁명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무언가에.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 이제, 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가치와 그 다음에 현실 사이의 괴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괴리 현상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이 자멸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에 대한 존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4차 산업혁명 자체라는 것이 고급 두뇌를 대체하는 혁명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냐면 비록 우리나라의 어떤 소수를 점유하는 엘리트일지라도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휴머니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두 도태된다. 모두 도태되고 모두 그냥 낫생이다. 니나 나랑 똑같아. 기계보다 나은 건 없다. 인공지능보다 나은 존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자세가 굉장히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이 4차 산업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기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우선 딱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스 슈밥을 하잖아요. 슈밥. 세 가지 범주의 메가 트렌드로 구분했습니다. 자, 물리 메가 트렌드. 물리적인 것은 자율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죠. 3D 프린트, 고도화된 로봇, 그 다음에 신물질이죠. 신물질은 것은 뭔가 이와 관계된,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고, 디지털 메가 트렌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은 사물 인터넷이죠. 디지털과 어떤 things, 사물과 연결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메가 트렌드는 큰 어떤 물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가 트렌드는 아까 이야기한 그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파괴적인 물결, 파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합성 생물학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없던 이런 새로운 신물질, 새로운 생물질, 그러니까 인간 생명을 갖다 연장시키는 게놈 같은 거, 그죠? DNA를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이제 뭔가
인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 문제, 어떤 질병에 대한 대처. 근데 이런 것도 좀 빨리 돼야 될 건데, 좀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성 생물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자원 차원에서의 본 주요 과학기술적인 요인. 자, 이제 경영학적인 면에서 이걸 갖다가 잘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인프라적 성격이 있어서, 자,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OG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경영학, 우리가 회사가 앞으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OG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프라가 없이는, 디지털 시대에 올바른 어떤 경영 전략을 구축하기 힘들다. 결국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놔야 된다. 그죠? 그다음 응용기술적인 성격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3D, 그죠? 그 다음에 정강 형실, 그 다음에 가상 형실, VR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핀테크, 그죠? 핀테크는 이제, 사이버를 이용한 이제, 금융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핀테크가 되면 향후에 은행들도 다 디스피어 됩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핀테크란 것은 일반 민간 기능으로, 그 이제 핀테크 기능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런 기능이죠. 중앙에 있는 은행들의 기능을 개인들이 개발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앱들, 이런 금융 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의 편리성을 갖다가 하고, 굳이 이제 이 금융도 어떤 은행이라는 하나의 제도화된 시스템만이 독점하던 것을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공유 사회들, 공유하는 그런 그룹들, 이 그룹들 간에 소위 말하는 개돈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돈, 개하는 것처럼. 개도 일종의 작은 금융 시스템 아닙니까? 모아가지고 나중에 먼저 타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억짜리 하자 하면 먼저 1억을 갖다가 이제 뭐 3년 4년간에 1억을 나눈 것을 갖다가 하죠. 근데 순서를 정해갖고 내가 1,000만 원만 먼저 넣고도 1억을 가져가죠. 그건 뭡니까? 그건 뭐하고 같은 겁니까?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면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1,000만 원을 가져가서 계속 부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뭡니까? 넣다가 이제 꼴찌 순서는 이제 꼴찌대가 지가 다 넣고 난 다음에 가져가죠. 근데 이제 넣고 전에 이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뭡니까? 가지고 도망가면 이제 빵꾸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위험성은 있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은행에 가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도 금융 시스템이죠. 이 금융 시스템을 뭐로 하는 거? 이제 모이가 개 모이자. 모아가지고 개 모이면 처음 어떻게 합니까? 개돈 내가지고 일부는 해가지고 이제 묵자 파티 하잖아요. 묵고 나서 개돈 내라. 주 목적은 뭡니까? 개돈 태우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갖고 개돈 내는데, 이제 이거 물리적으로 모여갖고 개돈 내는 걸 갖다가 앱상에서 이제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저 금융 시스템을 개인이 개발한 앱에 의해 가지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어떤 공유체끼리, 개인들끼리 모여서, 그죠? 공유 경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죠? 펀딩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아가지고, 1,000원씩 모아도 큰 돈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펀딩하고, 그게 이제 핀테크죠. 일종의,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이제, 그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이게 활성화되면 핀테크가 기존의 금융, 물론 이제, 금융도 기존에 이제 앱을 개발해가지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제도화된 시대에는 이것을 어떤 은행에서밖에 하지 못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제 앱들이 보안이 갖다가 강화되고 하면은, 굳이 이제 어떤, 정부에서도 은행만이 금융 시스템을 핸들링 하라는 그러한 독점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알겠죠? 이제 그런 시대로 점점점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드론이죠. 드론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4D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아주 중국이 이제 드론을 주도했죠. 그래서 이 드론이 이제 중국의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성과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론으로 이제 드론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소방 기능, 범죄, 그 다음에 교통 기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딜리버리 하는 거, 운송 기능,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그런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게 복합되어 있잖아요. 드론이 결국은 이제 여러 것들에 이제 복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가능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야지만이, 앞으로는 어떤 경영 시스템으로 이제 이게 나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영 시스템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함으로써, 새로운 경영에 대한 우리가 마인드와 방향과, 새로운 개념을 이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티피컬한 이런 매니지먼트, 그 경영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변화에 맞게, 우리 경영의 어떤 방향이나, 컨셉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재정립해보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